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켰다. 차가운 가을비가 거대한 방음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 있었다. 마이바흐의 뒷좌석은 바깥의 혼돈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고요한 심해 같았다. 강지훈은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수백억 원대의 M&A 관련 서류가 띄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국내 굴지의 투자사 K인베스트를 이끄는 그에게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화려한 별명이 붙어 다녔다. 하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의 세계는 철저히 통제된 무채색의 공간이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모든 관계는 목적과 효율성으로 계산되었다. 오늘 저녁의 중요한 미팅 역시 그가 짜놓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차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대표님, 앞쪽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김 비서가 룸미러로 지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우회하는데 얼마나 걸리지? 여기는 허름한 재래시장 골목이라 다른 길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 3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태블릿을 껐다. 검은 화면에 감정 없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처음으로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돌렸다. 그곳은 그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낡은 상점들, 비를 피해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매캐한 기름 냄새와 눅눅한 비 냄새가 섞여 아른거렸다. 그의 차가 멈춘 곳은 작은 포장마차 앞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두 아이가 있었다. 아주 작은 아이들이었다. 7살이나 되었을까. 비에 흠뻑 젖은 얇은 옷을 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의 몸에 기대어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는 작은 좌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곰인형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시선은 남자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는 어떻게든 여동생을 비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작은 몸으로 바람을 막아 서고 있었다. 그 눈빛, 그것은 구걸이나 동정심을 바라는 눈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절박하고도 강인한 생존의 의지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했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성문의 빗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저 아이들에게 돈을 좀 주고 와.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지갑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 했다. 지훈은 그를 제지했다. 아니, 잠깐, 알 수 없는 충동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타인의 삶에 이런 식으로 개입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가 그의 비싼 수트를 적셨다. 지훈이 아이들 앞에 섰다.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거구의 남자를 보고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특히 여자아이는 오빠의 등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다. 지훈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이거 파는 건가? 남자아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지훈은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얼마지? 아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민형을 집어들었다.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솜이 조금 삐져나온 누가 봐도
오래된 인형이었다. 이걸 사겠다. 그가 수표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아이는 손을 뒤로 감췄다. 5,000원입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지우는 잠시 놀랐다. 그는 수표를 다시 지갑에 넣고 현금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잔돈은 필요 없다. 오따 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등 뒤에 숨은 동생의 떨림을 느낀 듯 결국 돈을 받았다. 그리고는 여동생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인사드려. 여자아이가 오빠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여자아이. 민서가 곰인형을 두 손으로 들어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이 인형을 받아 들려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해진 겉옷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빗물이 고인 바닥이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비닐로 꼼꼼하게 코팅된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 2명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마도 아이들의 엄마인 듯하였다. 지우는 사진을 아이에게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여자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닿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시간과 공간이 멈췄다. 빗소리도 자동차 경적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하나. 사진 속 여자의 목에 걸린 백금으로 섬세하게 세공된 불사조 모양의 목걸이였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지훈의 머릿속을 벼락처럼 내리친 것은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었다. 20살,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 엄격하고 냉정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유일하게 그에게 다정했던 할머니가 그를 불렀었다. 병색이 완연했던 할머니는 그의 손에 무거운 벨벳 상자 2개를 쥐어주었다. 지훈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여동생 지수의 것이고. 지훈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의 이름을 들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만 했다. 약하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하룻밤도 넘기지 못했다고. 그에게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가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백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불사조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할미가 너희 둘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것이란다. 불사조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지. 혹여 너희가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더라도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상자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이것은 네가 간직해다오. 언젠가 지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전해주렴. 지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난단 말인가. 그는 할머니의 말을 노망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목신 목걸이 하나만을 챙겼고 지수의 몫이라는 목걸이는 할머니의 유품 속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그 존재를 잊고 살았다. 자신의 목걸이는 지금 K인베스트 본사, 그의 사무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개인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잊힌 유산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가, 죽었다던 여동생의 목걸이가 왜 이 빗속에 서 있는 여자의 사진 속에 있는 것인가. 지훈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여자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튀어나왔다.
아이들은 그의 흉흉한 기세에 놀라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엄마, 우리 엄마예요. 여자아이 민서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거 돌려주세요.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지우는 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비에 젖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 여자의 얼굴. 처음에는 목걸이에 정신이 팔려 보지 못했던 여자의 이목구비. 그것은 낯설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과 그리고 서재에 걸린 젊은 시절 어머니의 초상화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엄마가 지금 어디 있지?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남자아이 민준이가 동생을 감싸 안으며 대신 대답했다. 병원에 있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가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할머니의 알 수 없던 말. 지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 혹시 여동생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그녀를 가족에게서 떼어놓은 것이라면 그의 냉철한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다. 너무 나간 생각이다. 단순한 우연일 수 있다.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는 많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지우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지우는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아까 건넸던 5만 원짜리 외에 지갑에 있던 현금 전부를 꺼내 남자아이의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이건 인형값이 아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 내가 잠시 가져가겠다. 아니, 빌려가겠다. 반드시 돌려줄게. 민준이는 돈의 액수에 놀라면서도 사진을 뺏기지 않으려 팔을 휘저었다. 안 돼요. 그거 엄마가 아빠 유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의 유품 지우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너희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지우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믿어, 제발. 아이는 지훈의 절박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망설이다가 결국 저항을 멈췄다. 지훈은 낡은 고민형과 비에 젖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차를 향해 돌아서다 말고 다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어느 병원이지? 서울시립병원. 소아암 병동 옆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다. 쿵 하고 무겁게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다시 한번 차단되었다. 김비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지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지훈의 수트는 비에 젖어 축축했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불사조 목걸이, 그리고 그 목걸이를 한 여자. 대표님, 미팅 장소로. 취소해. 지훈이 김비서의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 지훈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30년간 그를 지배했던 공허함과 냉소 대신 알 수 없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엉켜 있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 법무팀, 그리고 내가 아는 최고의 사설 탐정팀에 연락해. 그는 사진을 김 비서에게 건넸다. 이 여자,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전부, 그리고 이 두 아이, 모든 것을 알아내. 김 비서는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신원이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상관없어. 지훈이 소리쳤다. 서울시립병원. 지금 당장 그 병원에 있는 한지수라는 이름의 환자를 모두 뒤져. 어떻게든 찾아내. 30년 전후 출생자 전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30년 전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 기록, 당시 우리 집에서 일했던 유모나 운전기사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김비서는 지훈의 마지막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 혹시 내 허락 없이는 아버지께도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마. 지훈은 차창 밖으로 사라지는 아이들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지금 당장. 마이바흐는 빗길을 질주했다. 지훈은 손에 든 낡은 고민형을 내려다보았다. 축축하고 곰팡내가 살짝 배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의 채취 같은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그의 값비싼 수트와 어울리지 않게 그의 손바닥을 드고 있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에 직면했다. K인베스트의 대표 강지훈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었다. 수천억의 딜 앞에서도 그는 숫자를 꿰뚫어보고 상대의 심리를 간파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낡은 사진 한 장과 고민형 하나에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김비서였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말해. 찾았습니다, 대표님. 김비서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이 조사의 무게를 직감한 것이다. 한지수, 만 30살입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의 나이와 똑같았다. 현재 서울시립병원 703호 단실에 입원 중입니다. 보호자는 한민준, 한민서, 7살 쌍둥이입니다. 모든 퍼즐이 들어맞고 있었다. 상태는. 지훈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말기 신부전증입니다. 이미 투석 시기를 놓쳤고 병원에서는 사실상 손을 쓴다기보다 통증 완화 치료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독합니다. 김비서의 보고는 이어졌다. 아이들이 고민형을 팔고 있었던 것은 비싼 치료제가 아니었다. 당장 엄마의 고통을 덜어줄 진통제를 사기 위해서였다. 그 사실이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박함이었다. 7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3개월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로 변변한 직업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가.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서울시립병원. 그가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었던 장소. 차가 병원 로비에 멈춰 섰을 때 지훈은 쏟아지는 비를 뚫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었다. 값비싼 구두가 소독약 냄새와 인간의 고통이 뒤섞인 병원 바닥을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7층.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 같았다. 703호. 여러 개의 침상이 커튼으로 겨우 가려진 단실이었다.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지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병실 입구에서 이름을 확인했다. 한지수. 그는 천천히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장 안쪽 침대로 걸어갔다. 낡고 색이 바랜 커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걷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 건조하게 갈라진 입술. 그녀는 잠들어 있는 것인지 의식을 잃은 것인지 모를 상태로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높은 콧대, 날렵한 턱선, 그리고 감긴 눈의 형태. 그것은 그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얼굴을 고통으로 일그러뜨리고 병마로 지치게 만든 모습이었다. 그것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의 어머니를 닮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질병의 고통이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핏줄이라는 근원적인 증거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그는 침대 발치에 걸린 환자 차트를 집어들었다. 환자명 한지수. 그리고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한 줄. 생년월일 규슈 익시년 10월 28일. 그날은 강지훈 자신의 생일이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지수.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어 부른 적 없는 이름. 그의 죽었다던 쌍둥이 여동생. 그녀가 지금 이 차가운 병실에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30년간 자신을 속인 가족들인가? 아니면 이토록 잔인한 운명인가? 혹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 자신인가? 그는 조용히 커튼을 쳤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분노가 극에 달해 모든 감정이 소거된 듯 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병원 아래쪽에 대기 중입니다. 지금 당장 이 병원 원장 내 앞으로 데려와. 그는 복도 창밖에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K인베스트와 연계된 최고의 의료팀을 소집해 신장내과 최고 권위자로 10분 내로 이 병원으로 집결시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혹시 몰라 사설 탐정팀이 30년 전 강 회장님 댁 운전기사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지금 그건 나중에 들어. 지훈이 말을 잘랐다. 그는 지금 과거가 아니라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했다. 7교로 3호 한지수 환자, 당장 VIP 1인실로 옮겨.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를 준비해. 비용은 K인베스트에서 무제한으로 지급한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내 혈액 샘플과 한지수 환자의 샘플을 채취해 국내에서 가장 빠른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 친자 확인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3시간 안에 결과 보고해. 그가 덧붙였다. 장기 이식 적합성 검사도 동시에 진행해. 시간이 멈춘 듯한 복도에서 지훈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고민형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엄마가 VIP 병실로 옮겨지고 낯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겁을 먹고는 간호사실 한쪽에서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다. 지훈은 차마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금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격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자신만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비현실적인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새벽 2시, 김 비서가 거의 뛰어오다시피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김 비서는 땀에 젖은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감히 지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지훈은 봉투를 뜯었다. 얇은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과 함께 검은색 고딕체로 찍힌 최종 결론이 적혀 있었다. 검체 A, 강지훈과 검체 B 한지수는 99.9999%의 확률로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로 판단됨.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기만과 거짓 위에 세워진 강지훈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형 선고였다. 그의 성공, 그의 부, 그의 고독,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잔인한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는 종이를 구겨 쥐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간호사실을 한번 돌아본 뒤 망설임 없이 병원을 나섰다. 빗줄기는 새벽이 되면서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다. 그는 마이바흐에 올라타며 김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본가로. 차가 서울 외곽의 거대한 성체 같은 본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지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도시의 포식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철저하게 속아온 재물에 불과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본가의 서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강 회장, 강만평. 지훈의 아버지는 이 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었다. 지훈은 노크도 없이 서재 문을 열었다. 묵직한 참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 회장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들의 예고 없는 방문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안경 너머로 무심한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내일 이사회 거는 준비 다 됐고. 지우는 대답 대신 비에 젖고 구겨진 사진 한 장, 그가 김 비서를 시켜 따로 복사해 둔을 아버지의 책상 위에 던졌다. 강 회장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좁혀졌다. 이 여자를 아십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강 회장은 사진을 들어 올리지도 않으신 채 그저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재 안에는 고풍스러운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있을 데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묵적인 시인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바닥까지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태어나자마자 약해서 죽었다고. 강 회장은 펜을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너에게도 좋았다. 30년 동안 저를 속이셨습니다. 어머니까지 온 집안이 저를 기만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때였다. 강 회장이 펜을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훈의 맞은편에 섰다. 아들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지훈을 압도했다. 이유라. 강 회장이 낮게 읊조렸다. 강씨 가문은 희생 없이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 내 할머니는 독실하셨지. 그리고 미신을 맹신하셨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과 호랑이가 한 배에서 나올 수 없듯이 아들과 딸, 쌍둥이는 집안의 기운을 나누고 서로를 해하는 흉조 총자오라고 하셨다. 특히 장손인 네가 태어났을 때 함께 태어난 계집아이는 네 앞길을 막을 재앙 덩어리일 뿐이었지.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21세기에 이 거대한 부와 명예가 그런 정은대적인 미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버리셨습니까? 배어린 것이 아니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가문을 위한 정리였다. 내 할머니께서 당시 운전기사에게 아이를 처리하라고 명하셨다. 핏덩이를 산에 묻든 강에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아버지께서도 동의하신 겁니까? 강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합리성만이 번득였다. 나는 K인베스트의 후계자인 아들을 선택해야 했다. 선택과 집중, 그것이 내 경영 철학이고 내 인생의 방식이다. 어떻게 사람이... 지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시끄럽다. 강 회장이 그를 제지했다. 어차피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었다. 운전기사가 차마 제 손으로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어디 시골에 아이 없는 부부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중에 실토하더군. 그리고 얼마 안 가 병으로 죽었다고 보고받았다. 그걸로 끝난 일이야. 끝난 일. 지훈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여동생, 30년의 삶이 아버지에게는 그저 끝난 원리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 신부전증, 쌍둥이 아이들, 그리고 그가 방금 확인한 DNA 검사 결과까지 모두 쏟아냈다. 그는 아버지가 충격을 받거나 최소한 놀라기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지훈이 가져온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나란히 놓았다. 더 어렸지만 분명히 같은 여자였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강 회장이 꺼낸 사진 속에서 20살의 앳된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네가 지금 안 것을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이미 10년 전에 알았다. 서재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10년 전. 지훈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려 애썼다. 10년 전이면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운전기사가 할머니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모래처럼 까끌거렸다.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와 어머니를 속이고 10년이나 더 저를 기만하셨습니까? 강 회장은 책상 위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며 바라보았다. 30년 전의 갓난아기 사진과 10년 전의 20살 처녀 사진. 찾아왔더군. 강 회장이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찾아왔어. 아주 영악한 아이였지. 그는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댔다.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늙은 운전기사가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던 모양이야. 자기가 아이를 넘긴 집의 주소와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그 목걸이, 그걸 그 아이에게 전달했더군. 지훈은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다. 20살의 지수. 아버지를 잃고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던 양부모마저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뿌리를 찾아왔을 어린 여자.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그 아이는 자기 몫을 원한다고 했다. 정당한 자리를 돌려달라고. 강 회장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인 줄 아나. K인베스트가 적대적 M&A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다. 너의 경영권 승계를 막으려는 이사회의 반발이 가장 거셀 때였고,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과거의 사업 보고서를 읽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 숨겨진 딸이 나타났다 가문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주가는 폭락하고 경영권은 산산조각 났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제 귀로 확인해야만 했다.
만나셨습니까? 물론이지. 강 회장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만났다. 아이는 임신 중이더군. 뱃속에 아이가 둘이라고 했다. 지우는 숨이 턱 막혔다. 임신, 그것도 쌍둥이. 남편은 사고로 죽었다더군. 돈 한 푼 없이. 뱃속의 아이 둘과 함께. 아주 절박해 보였어. 아버지는 그 상황을 협상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지우는 아버지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 하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길, 아니면 나와 싸우다 모든 것을 잃는 길. 강 회장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표 이체 내역서 사본을 꺼내 던졌다. 강남의 빌딩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리고 경고했지. 강 회장의 눈이 번득였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의 존재, 네 뱃속의 아이들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특히 강지훈에게 입을 여는 날엔 나도 더는 내 생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훈은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자신의 딸에게 뱃속의 손주들을 볼모로 삼은 잔인한 협박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그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습니다. 선택은 그 아이가 한 것이다. 강 회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아이는 돈을 받고 사라졌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나의 선택이었고, 그 아이 역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한 거야. 그걸로 끝난 일이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포효했다. 그는 10년 전 임신한 몸으로 아버지를 만났을 지수의 절망을 상상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버지가 그녀에게 돈을 던지며 사라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순간을. 그녀는 도망친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그 돈을 받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이 자신과 아이들을 해칠까봐 평생을 숨어 다닌 겁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토록 가난했는지, 왜 병원이 아닌 재래시장 좌판에 앉아 있었는지, 그녀는 그 돈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흔적이 남을까봐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다. 그러다 병을 얻었다. 신장이 망가져 가는데도 큰 병원에 가지 못했다. 자신의 기록이 남으면 강 회장이 자신을 찾아내 아이들까지 해칠까봐. 지훈이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그녀의 병은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그는 구겨진 DNA 검사 결과지를 아버지의 책상 위에 던졌다. 30년 전에 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까? 10년 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을 때 아버지는 두 번째 죄를 지으신 겁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거대한 성에 갇힌 괴물. 당신은 그녀를 버린 게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 손으로 직접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지훈은 성체 같은 뭔가를 걸어 나왔다. 새벽의 공기는 비에 젖어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괴물이었다. 가문이라는 재단을 위해 제 자식의 삶을 2번이나 제물로 바친 냉혈한이었다. 지우는 차에 오르며 자신이 그 괴물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는 말이 없었다. 조수석에는 낡은 고민형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어머니, 아니, 그의 여동생 지수의 목숨을 앗아간 가난과 절망의 상징. 그리고 동시에 그가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이어준 유일한 고리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K인베스트의 냉철한 대표 강지훈이 아니었다. VIP 병동의 복도는 새벽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지수가 옮겨진 1인실 앞에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며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 지우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한쪽에 마련된 작은 보호자 대기실로 향했다. 그곳에 아이들이 있었다. 민서와 민준. 두 아이는 작은 소파 구석에 몸을 말고 잠들어 있었다. 비에 젖었던 얇은 옷은 간호사들이 갈아입힌 듯 깨끗한 환자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들은 잠결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이들의 얼굴. 잠든 모습은 천진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과 꼭 담은 입술에서 그간의 고단함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조카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세상에서 가장 여린 생명들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아이들 앞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저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인기척을 느낀 민준이가 먼저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공간에서 이방인을 보자마자 경계심으로 온몸을 굳혔다. 그리고는 반사적으로 잠든 민서의 앞을 팔로 가로막았다. 아저씨. 민준이가 잠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어젯밤 재래시장에서 만났던, 돈을 주고 고민형을 사갔던 그 남자.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곳이 어디인지, 엄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은 절박함이 어른거렸다. 지우는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수천 명의 투자자 앞에서도 떨지 않았지만 지금 이 7살짜리 아이의 눈앞에서는 숨이 막혔다. 엄마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고 계셔. 그의 말에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에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파에서 내려와 지훈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깊게 작은 몸이 반으로 접힐 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엄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작은 정수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어젯밤 지훈이 억지로 쑤셔 넣었던 현금 뭉치였다. 아이는 꼬깃꼬깃해진 돈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이 돈은 저희가 지금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아이는 또박또박 어른처럼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깨어나시면 저랑 민서랑 뭐든지 할게요. 아저씨, 회사에서 청소라도 할게요. 꼭 갚을게요. 갚는다.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의 아버지가 지수에게 돈을 던지며 거래를 했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마저도 이 상황을 비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잔인한 채무의 고리.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강 회장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30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의 방어벽이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다. 그는 아이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지우는 천천히 그리고 어색하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비싼 수트 바지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구겨졌다. 민준이는 거구의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자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지우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자신을 닮은 그 강인한 눈빛,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여동생 지수의 여린 슬픔. 그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민준이는 당황했다. 이 무섭고 높은 아저씨가 왜 자기 앞에서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잠에서 깬 민서가 다가와 오빠의 옷자락을 잡았다. 오빠, 왜 그래 이 아저씨? 누구야? 지우는 턱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아이들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숨을 골랐다. 나는 아저씨가, 아니야. 민준이와 민서의 동그란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너희 엄마, 한지수의. 그는 차마 동생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오빠라는 단어를 골랐다. 오빠다.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의 오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존재였다. 그럼 민준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저씨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두 팔을 벌렸다.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먼저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내가 너희들 삼촌이다. 새벽 공기가 가신 병실 복되는 긴박함과 피로감이 동시에 감돌았다. 지훈이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간호사에게 잠시 맡긴 사이 그가 호출한 K인베스트 연계의료팀의 수장이 그를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한 국내 신장 이식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박성철 원장이었다. 박 원장은 태블릿 PC에 뜬 검사 결과를 지훈에게 보여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혈액 투석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지훈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박 원장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식이 시급합니다. 뇌사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해도 환자분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을 고려할 때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환자분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자신의 팔을 걷었다. 체혈의 흔적이 선명했다. 이미 검사했습니다. 제 것으로. 박 원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VIP가 직접 장기 기증을, 그것도 신장을 내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결과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유전적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기증자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박 원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의학적인 기적 이전에 운명적인 무언가였다. 대표님, 가장 빠른 수술 일정을 잡으십시오. 지훈이 지시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가능한 시간으로. 대표님,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몸에도 큰 부담이 갑니다. K인베스트의 총수로서. 박 원장님,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십시오. K인베스트의 CEO는 그 후에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 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외과팀과 즉시 수술 스케줄 조율하겠습니다. 지훈이 수술 동의서와 기증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병실 복도 저편에서 육중한 구두발 소리가 다가왔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새벽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는 평소의 냉정하고 위압적인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뒤에는 K인베스트의 법무팀장과 고문 변호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강 회장이 아들이 아닌 마치 제멋대로 구는 부하 직원을 다루듯 차갑게 물었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수술 준비 중입니다.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라. 제 몸입니다. 제 결정을 막을 권리는 아버지께 없습니다. 지훈이 펜을 들자 법무팀장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명령이십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었다. 강지훈 대표님은 현재 K인베스트의 법적 대표 이사입니다. 이사회의 긴급 결의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건강 상태는 회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대표님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장기 기증을 막기 위해 아버지가 회사의 법무팀을 동원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 아니라 적대적 경영권 다툼에서나 볼 수 있는 수법이었다. 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K인베스트의 후계자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감상에 젖어 수천억짜리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셈이냐.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감상. 30년간 버려졌던 동생을 살리려는 이 절박한 행위가 아버지에게는 그저 감상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후계자라. 지훈이 나지막이 웃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 김 비서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켜고 강 회장 앞에 섰다. 회장님, 새벽에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상속재산 재검토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의 지시로 30년 전 고구 강명희 명예회장님, 지훈의 할머니의 유언장을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도 모르셨던 별건이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화면에 공중된 법률 문서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개인 변호사를 통해 비밀리에 작성한 유언 보충서였다. 강 회장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김 비서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낭독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유언 보충서 사망 1조입니다. 나의 손녀 강지수 99 익시년 10월 28일생가 만일 생존해 있을 경우 나의 개인 명의로 된 K인베스트 지주사 주식의 3천도를 즉시 양도한다. 서늘한 침묵이 복도를 감쌌다.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0%. 그것은 현재 강 회장과 지훈이 가진 지분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그룹 전체의 소유권을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지분이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후회이자 속죄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법무팀이 내민 가처분 신청서를 보란듯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따위 종이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제가 살리려는 사람은 이제 단순히 제 동생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K인베스트의 최대 주주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대 주주의 법적 보호자이자 유일한 혈육이고요. 그는 강 회장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수술실 준비하십시오. 내 동생을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도.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하얗다. 2개의 이동 침대가 나란히. 그러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굴러갔다. 차가운 금속 바퀴 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울렸다. 한쪽 침대에는 강지훈이, 다른 한쪽 침대에는 한지수가 누워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남매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지훈은 아직 마취가 완전히 들지 않은 흐릿한 시야로 옆에 스쳐 지나가는 여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려 애썼다.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명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잡고 싶었지만 무거운 무력감이 그의 팔을 짓눌렀다. 민준이와 민서는 복도 끝 수술실 입구에 서 있었다. 두 아이는 자신들의 몸보다 훨씬 큰 수술실 문이
엄마와 방금 삼촌이라고 불리게 된 낯선 남자를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민준이가 동생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울지 마. 민서야. 엄마, 괜찮을 거야. 삼촌이 있잖아. 삼촌, 그 단어는 아직 민준이의 입에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것이 지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이름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붉은 등이 켜지고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거대한 문이 닫히자 아이들은 세상에 단둘이 남겨진 듯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은 병원에 없었다. 그는 아들과의 치욕적인 대면 직후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K인베스트의 별관 빌딩,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시립병원 건물을 내려다보았다. 저 작은 건물 안에서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피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패배했다.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을 살리겠다고 나선 아들에게, 무엇보다 이미 주거제가 된 줄 알았던 자신의 어머니의 망령에게. 30%의 지분,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만평이 평생 쌓아 올린 통제권의 상실을 의미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보고한 한지수의 상세 프로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두 갓난아기를 안고 웃는 지수의 모습, 그가 10년 전에 만났던, 뱃속에 아이가 있다던 바로 그 여자. 한민준, 한민서, 만 7세. 그는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노려보았다. 가족관계 남편 김용호, 7년 전 혼인신고 후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7년 전. 그의 기억이 날카롭게 그 시점으로 되돌아갔다. 그가 지수를 만나 돈을 주고 협박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지수가 쥐 죽은 듯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3년 만에 그녀가 혼인신고라는 기록으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기만이자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녀의 비밀을 아는 남편. 언젠가 그 비밀을 무기로 K인베스트를 협박할지도 모를 존재. 강 회장은 자신의 제국에 단 하나의 균열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때도 정리를 지시했었다. 강 회장은 인터폰의 비서 라인이 아닌 직통으로 연결된 암호화된 번호를 눌렀다. 그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 법무팀 소속과는 다른 차원의 해결사였다. 윤 실장. 네, 회장님. 오래된 파일을 하나 확인해 줘야겠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차분했다. 그는 창밖의 병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7년 전 안산 부근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건일세. 대상자는 김용호.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지수의 남편 말입니까? 그래.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때 마무리가 완벽했나? 어떤 흔적이나 예상치 못한 증인은 없었는지. 그것은 의심이나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자신의 범죄가 완벽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냉혹한 경영자의 태도였다. 수술실의 붉은 등처럼. 그의 기억 속에도 7년 전의 그 사고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당시 관할서 담당자까지 모두 저희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완벽한 음주운전 단독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윤 실장의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왔다. 조하. 강 회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사진 속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엄마를 지키기 위해 법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려 했던 남자를 자신이 제거했던 것이다. 그는 사진을 서류 더미 아래로 밀어 넣어 넣었다. 그 사진이
유일한 비밀은 아니었지.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는 아들 강지훈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짙었다. 시간은 마취된 환자의 호흡처럼 느리고 일정하게 흘러갔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꺼진 지 오래였다. 강지훈은 먼저 깨어났다. 마취가 풀리면서 온몸을 짓누르는 둔탁한 통증과 함께 낯선 갈증이 밀려왔다.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청은망은 무거운 눈꺼풀은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그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는 꼬박 하루가 지난 뒤였다. 회복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는 자신의 몸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고개를 돌리자 유리벽 너머로 같은 회복실에 누워있는 여동생이 보였다. 그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며 두 사람의 상태를 체크했다. 지훈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유리벽 너머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잠든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30년의 세월이 그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응축되어 있었다. 지수가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후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기억은 지독한 가난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간호사가 특별히 허락한 면회 시간이었다. 민서와 민준이는 온몸의 링거와 기계 장치들을 매단 엄마의 모습에 겁을 먹고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엄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 목소리에 지수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움직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솜처럼 무거운 팔은 침대 시트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만 할 뿐이었다. 민서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엄마, 눈 떴어. 그제야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물 속에 30년의 서름과 7년의 고통,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이 모두 녹아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병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통증을 잊은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안고 울고 있었고 지수는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힘겹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바로 그 시각 K인베스트 본사 50층 회장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음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그에게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듯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의 제국은 견고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아들 강지훈 역시 자신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지훈은 김 비서에게 단 한 가지만을 지시했었다. 한지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 내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것까지 전부. 김 비서는 지훈의 충직한 비서였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한 집행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7년 전 김영호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열었다. 완벽하게 종결된 음주운전 사고. 하지만 너무 완벽했다. 김 비서는 당시 사건을 맡았다가 좌천된 늙은 형사를 찾아냈다. 돈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늙은 형사는 K인베스트의 차기 회장이 될지도 모르는 지훈의 비서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고를 위장하라는 지시, 현장에 떨어져 있던 의문의 차량 파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했던 윤 실장이라는 존재까지. 김 비서의 보고는 즉시 검찰 특수부로 넘어갔다.
강 회장이 아들의 수술을 막기 위해 법무팀을 동원했던 바로 그 순간, 검찰은 강 회장의 그림자 윤 실장을 긴급 체포했다. 윤 실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7년 전의 청부살인 교사 혐의였다. 집무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강 회장은 그제야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만평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게 울렸다. 그는 창밖으로 자신이 평생 일군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김 비서의 전화를 받은 지우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다. 그는 유리병 너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잠든 지수를 바라보았다. 공허했던 그의 가슴에 자신의 신장 일부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알 수 없는 슬픔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지독했던 겨울비는 그치고 서울에는 눈부신 봄이 찾아왔다. 강씨 일가의 거대한 본가를 둘러싼 정원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햇살은 따뜻했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은 듯 평화로웠다. 한지수는 더 이상 병원 침대에 창백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 잔디밭에서 공을 차며 뛰노는 민준이와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뺨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그토록 닮았던 지훈의 눈매에는 이제야 본연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가난에 찌들어 거칠어졌던 손은 이제 부드러운 온기를 되찾았지만 그녀는 그 손으로 복부에 남은 희미한 수술 자국을 만져보곤 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30년의 고통이자 동시에 그녀를 구원한 오빠의 흔적이었다. 강만평 회장은 1심에서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K인베스트 그룹은 한때 존폐 위기에 몰렸으나 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지켜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불법적인 유산과 그림자 조직을 해체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했다. 지우는 더 이상 K인베스트의 절대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다. 테라스 기둥에 기댄 채 여동생과 조카들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그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다. 며칠 후 K인베스트의 이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미혼모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재단이 출범했다. 불사조 재단 피닉스 파운데이션. 그 재단의 이사장은 한지수였다. 취임식 단상에 선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저는 7살 쌍둥이의 엄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기 위해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 재단은 과거에 저와 같은 절박함 속에 있는 모든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연설 내내 단 한 곳, 객석 구석에 서 있는 오빠 지훈만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두 남매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의 상처를 통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이었다. K인베스트 50층. 이제는 강지훈 대표의 집무실이 된 곳. 아버지가 앉았던 그 거대한 책상에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방 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권위적이던 마호가니 책장 대신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서투르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 가장 비싼 만년필과 최신 태블릿 PC가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한쪽 눈이 떨어지고 솜이 삐져나온 낡은 고민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나침반이자 그가 잃어버렸던 영혼의 조각이었다. 그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민형을 바라보던 그때였다. 육중한 집무실 문이 예고도 없이 활짝 열렸다. 김비서의 당황한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두 아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쌈촌, 민서와 민준이는 이제 이 거대한 빌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지훈의 책상으로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가 데리러 오랬어요. 오늘 야유회 가기로 했잖아요. 지훈은 서류를 보던 냉철한 CEO의 표정을 순식 간에 거두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아이들을 나무라는 척했다. 여기는 회사야. 조용히 해야지. 하지만 그의 입계는 이미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제대로 안아본 적 없던 그 어색했던 팔은 이제 너무나 능숙하게 두 아이를 동시에 번쩍 들어 안아 올렸다. 알았어. 시끄러운 녀석들. 지우는 아이들을 안은 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저 정복해야 할 잿빛 도시였지만 이제는 그가 지켜야 할 가족이 숨쉬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고민형, 사진, 그리고 불사조 목걸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비서, 오늘 일정은 전부 취소해. 그가 인터폰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고쳐 안으며 집무실을 나섰다. 그래, 가자. 우리 집에 가자.